여기서부터는 판결 내용을 조금 세부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골프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문기 전 처장이 딸에게 보낸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 같아요. 네, 결정적인 증거라고까지 평가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골프 관련 발언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방송에서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 김문기 씨와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요. 예.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10명의 단체 사진을 4명만 나오게 떼내가지고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사진이 조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재판부는 이 발언은 사실은 김문기 씨와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예. 왜곡한 거죠, 발언의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발언, 하지도 않은 발언을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좀 수긍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 의원님께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바꿀 만한 그런 카드가 민주당에는 어떤 게 있으세요? 일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인 지금 대법원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판결 추세가 충분하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넓히고 있고 반대로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입니다. 예. 이번 1심 판결은 그런 대법원의 판결 경향과 전혀 배치되는 방향이다. 이런 부분들 법리적으로 충분하게 강조를 할 거고요. 사실 인정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언의 내용이 전혀 엉뚱하게 해석됐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나갈 예정입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 포함해서 말씀 네. 부탁드릴까요? 자, 지금 하지도 않은 발언을 했다고 한다. 또는 발언을 왜곡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발언이 이렇습니다. 채널 A에서 이렇게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셨어요. 국민의힘이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확인해 보니까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분명히 골프란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이게 무슨 뭐 법률 해석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어나 문해력의 문제입니다.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라는 것과 그 공개된 사진은 조작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자꾸 발언을 안 했다, 발언을 왜곡했다 그래요. 자,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뒤에 말이 사진에 국한된 거 연결되는 것이라 그러면 앞부분에 분명히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어떤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게 골프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단순한 국어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는 대선에서 굉장히 큰 쟁점이 됐습니다. 예. 대장동 비리라는 이 큰 사건이 터졌고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구체적으로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대선의 쟁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실무자 중에 핵심 실무자가 누구냐면 이 김문구 씨입니다. 근데 김문구 씨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대장동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몰랐다, 김문구 씨를 몰랐다고 한 것 자체도 이것은 교유 사실, 서로 연락하고 교류하고 이러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행위다 그래서 예. 이렇게 기소를 한 거고 이 부분은 항소심에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의 허위사실 공표에서 문제되는 핵심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법원이 정확하게 짚어서 그 부분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 결론을 내렸고요. 예. 사진과 관련 발언은 지금 박 의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발언의 방점은요. 단체 사진 10명의 단체 사진을 4명만 오려가지고 제시하는 것 자체가 조작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에 관한 발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워딩 그대로 확인하면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야말로 유추해서 금지 이 원칙에도 반한다. 대법원은 이렇게 확장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법리에도 반하고 사실 인정에서도 오류가 있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짧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법률의 해석 문제가 아닙니다. 유추 해석이나 확장 해석 금지는 법률의 해석 문제다.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문제. 이거는
단어의 지금 국어의 문제, 문해력의 문제입니다. 문장은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골프를 친 것처럼이란 말 속에는 골프를 안 쳤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조작됐다라는 것이 골프를 친 게 조작됐다고 연결될 수도 있고 사진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두 문장은 사진이 조작됐다는 것, 골프를 안 쳤다라는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골프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항소심에서 어떤 식으로 공방이 오갈지 미리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 관련된 부분은 이렇고요. 백현동 특혜 의혹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국토부가 협박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 용도 변경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판단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백현동 자체 재판에도 이 판결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은 지나친 질문인 것 같고요. 지금 백현동 판결도 잘 보시면은 협박이냐 아니냐,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사건이요 4년이 걸렸습니다. 용도 예. 변경하는 과정에서 4년이 왜 걸렸느냐? 성남시와 이재명 대표는 국토부의 또는 식품연구원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거부를 해왔었습니다. 만약에 그 성남시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국토부나 식품연구원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지는 애초에 업무용지, 상업용지로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준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됐어요. 예. 만약에 성남시가 또는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정 시절에 원하는 바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걸 준 주거지역을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의 계속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예. 두 번째,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관련해서요. 국토교통부라고 하는 중앙부처가 4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회의를 통해서 또 부르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낄지 뻔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감정의 문제는요. 그게 협박이든 압박이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는 사실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 자체가 안 된다. 예. 허위사실 공표죄는 사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 건데 이것은 감정의 주관적 감정의 표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원래 이 허위사실 공표죄는요 후보자의 행위가 문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국토교통부에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후보자가 협박을 한 주체가 아니고 제3자인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행위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범죄 구성 요건에 애초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초에 기소 자체도 무리한 기소였다. 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은 뭐 명백한 허위 사실의 공표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역시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아주 큰 쟁점 중에 하나였죠.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 4단계 종상향이 있었습니다. 원래 자연녹지 또는 보전녹지 지역이 있던 것을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종상향을 했어요. 이게 특혜를 준 거 아니냐라는 것이 대선의 쟁점이었어요. 예.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공문도 보냈어요. 나중에 이게 법정에 다 공개가 됐는데 이 혁신도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혁신도시법에는 국토부 장관이 자치단체장에게 이런 요구를 하면은 들어줄 수 있도록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느냐라고 성남시가 물어봤더니 국토부가 그게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예. 명백하게 아니라고 답변을 하면서 그 용도 변경은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협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증인신문 과정에서 다 나타났지만은 그렇게 협박한 국토부 공무원도 없었다는 게 증명이 되었고 또 성남시 공무원 중에서 그런 협박을 받았다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협박을 받았다라는 거는 사실이 아닌 거죠.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 협박이라는 이 표현을 쓰는 거는 감정, 주관적 감정의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게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강요나 강압 행위가 있어야 돼요. 강요나 강압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그거를 나는 협박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예. 강요나 강압 행위 자체가 없었는데 협박을 내가 받았다. 이게 주관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자, 이 이재명 대표의 이 지금 결정, 지금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했다. 그것은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결정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거기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생략되느냐면은 판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김인섭 씨에 대한 부분이 생략돼 있어요. 김인섭 씨라고 그 이재명 대표 아주 가까운 선대본부장 했던 부분이 이분의 항소심 판결문까지를 보면은 2014년부터 쭉 계속해서 이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정바울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받은 걸로 나옵니다. 예. 여기서 김인섭의 청탁이 있어서 지금 정진상과 또는 이재명 대표한테 청탁이 있어 이게 종상형을 변경됐다라는 것이 저는 이 판결 속에 숨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대법원까지 판결 확정되면은 여기에 대한 퍼즐이 저는 맞춰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고 짧게만 좀 부탁드릴까요? 네. 국토교통부가 이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총 14번의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회의도 수차례 하고 그 성남시에 찾아오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왜 벌어졌을까요? 성남시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원하는 방식대로 갔으면 굳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국토교통부가 계속 원하는 방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장기간에 걸친 조치들이 있었던 거고요.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성남시가 어쩔 수 없이 일부 그런 요구들을 수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이 자체적인 공문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